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 기술사 1교시부터 2, 3, 4교시에 대한 강평하고 1교시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의 문제풀이를 키워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1교시 먼저 보시면요. 흙막이 지보공 얘기 나왔고요. 주동투합, 수동투합, 전기투합 그런 부분,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연성, 지성 파괴, 산업심리학, 인간환경, 조직 특성에 대한 사고, 유형 나왔고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토질 쪽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구조, 평형철근비하고 과소철근비, 과다철근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환경, 안전심리학, 그리고 하인리 제 발생 메커니즘 버드하고요.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분 잘 있고, 집안에 대한 굴착, 면에 대한 기울기. 요거는 이제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요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온도 제어 양생이 있겠고요. 촉진 양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생은 피막 양생이나 습인 양생이나 고온 증기압 양생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 제어 양생, 촉진 양생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터널 제어 발파, LC, PS, 라인 드레이닝, 쿠션 플라스팅, 프리스플리팅, 스무드 플라스팅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어 발파 있겠고요. 또 5개가 좀 토지는 5개가 나왔습니다. 13개 중에 5개가 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언더피닝 공법, 안전진단, 경사로, 가설경사로 설치 기준, 안반파세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토질에 보면은 토질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게 4개, 5개, 6개, 6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6개면 거의 13개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토질 쪽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철근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약간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어떤 여기 4개, 5개 정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2개 정도가 구조에 대한 그런 콘크리트하고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교시 이렇게 보시면은 펌프카를 이용해서 타설할 때 안전작업 절차,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하고 안전대책입니다. 그리고 재해조사 시 단계별 조사 내용, 유의사항 이런 것도 있겠고요. 낙하물 방지망 정의, 추락방지 대책, 한중 콘크리트 겨울이니까 꼭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위험성 평가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설 후에 최적 변화에 대한 균열 종류와 관리 방안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펌프카 타설에 대한 내용하고 재해조사, 낙하물 방지망, 한중 콘크리트, 위험성 평가, 콘크리트.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건 굉장히 평이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3교시를 보시면요. 3교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내용, 이것도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악천 후에 대한 건설 현장 위험 요인, 안전 대책, 이것도 쓰실 수 있겠고요. 시스템 통발이, 구조적인 특징, 붕괴 발생 원인 대책, 중대재해 처벌법은 우리가 다 이렇게 22년 1월 17일 27일 이후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 의무 주체, 보호 대상, 적용 범위, 의무 내용, 처벌 수준, 굉장히 길게 좀 나왔습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내구성의 저하 원인 방지 대책,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보강토 옹벽, 토지 쪽에 관련된 내용이 또 파괴 유형하고 파괴 방지 대책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네 문제를 적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교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설 전기를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 감전재해죠. 감전재해 발생 원인 대책. 뭐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쓰기. 안전보건 관리책에 대한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이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내용. 이것도 그 산안법 개정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안전특별법에 관한 안전점검, 그리고 시설물의 종류를 기술하고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방법, 안전점검 관련에 대해서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것도 쓰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보호화된 구조물 해체공사, 이거 광주 해체공사 또 관련돼서도 많이 나왔고, 스틸볼을 사용한달지 와이어 조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기 용접 작업에서 재이용하고 또 안전 대책. 그래서 어떤 과소전류냐 과대전류냐 이런 부분에 용접 결함하고 같이 결합해서 써주시면 PTMT, UTRT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대책이나 용접사 기량 테스트 등, 그리고 용접사의 자세,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적어주시고, 기후에 대한 부분, 예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터널에 대한 부분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토지 쪽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고요. 터널 골작 공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공시 재유형하고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들, 뇌관을 또 이것들이 이제 발파를 통해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진이나 밀폐 장소에 대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달지, 이런 거에 대한 서술로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4교시까지 강평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26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막이 공법 선정 시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사실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흙막이 벽체를 이제 시공할 때 굴착 공사 시에 집안 침하나 붕괴,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 구조물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 굴착 깊이, 여러 가지 토질 상태, 지하수, 인적 건물에 대한 유무를 고려해서 집안 침하하고요,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게 이제 계측 관리입니다. 계측 관리. 그래서 이 계측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터파기가 된 구간 중에 건물이 이제 인접한 근접 시공이 될 때 그 건물들의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 계측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균열계나 건물 경사계나 건물 경사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 계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계측 관리가 또 중요하겠고요. 이 계측 관리 중에서도 침합판에 대한 부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토압계, 그리고 변형률계, 응력계, 하중계죠. 그리고 건물 경사계, 균열계, 소음계, 진동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 주셔야 된다. 지중 경사계, 지중 침하계 있고요. 흙막이 공법을 이제 선정할 때 굉장히 또 유의할 사항들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공 환경이나 지형 및 설계 목적의 파악, 그리고 토질 상태는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인적 구조물 및 전후의 공정 사항들, 흙막이의 공법에 분류는 엄지말뚝이나 시트파일, 주열식 슬러리월, 소일 레일링 공법에 대한 벽체 지지 방식이 있겠고요. 자립식이나 버팀대식, 어스앵커 탑다운은 이제 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은 흙막이 공사 시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맺음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자재, 지하수에 대한 대책 수립, 강성체 흑마기 시공, 연약지방 개량이나 충분한 근육 깊이 확보, 계측 관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인적 구조물 및 집안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균열이 발생한다거나 어떠한 특이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동투합, 수동투합, 정지투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질에 해당되는 서브노트의 20번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지투합이 20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투합이라는 것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변형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수평 투합을 말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흑마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터파기 이렇게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현장 방향으로 투합이 작용하게 되면 요게 PA에서 액티브에서 수동 투합이 되겠고요. 요 자체의 P0는 정지 투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스트러트에 대해서 이쪽으로 수동 투합이 발생을 할 때 이쪽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수동 투합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터프하기 전에 어떤 흙이 소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동 투합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S라는 부분이 어떤 MA분의 MP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보다 클 거냐, 2.5보다 클 거냐, 결국은 이제 안전율이 얼마나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수동투합과 정지투합 그리고 주동투합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투합을 선정하는 방법은요, 단위 면적당 정지투합 P0가 있겠고요, 유효 정지투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 정지투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한 내용은 안전에서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주동투합과 수동투합과 정지투합이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면이 있고요, 전면이 있고 배면이 있습니다. 배면이 있는데 요게 이제 현장 방향이 되겠고요. 현장 방향. 요게 이제 그 어떤 인적 구조물 배면 후면이 되겠죠. 후면 그게 되겠고, 요게 이제 벽체의 K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체 변이다. 벽체의 변이가 있겠고요.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KP가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K0 상태, 요게 KA 주동투합 계수, 정지투합 계수, 그 다음에 수동투합 계수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동투합은 수평 방향의 팽창 파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수평 변이가 없는 상태가 정지투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동투합은 당연히 수평 방향으로 이제 압축 파괴가 발생하는 그러한 투합이 이제 수동투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동투합, 정지투합, 주동투합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벽체가 연성 벽체냐, 강성 벽체냐에 따라서 변이를 허용하느냐, 변이를 허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 벽체는 변이를 허용하지 않고요, 연성 벽체는 변이를 허용한다. 그래서 시트 파일이나 이런 부분은 연성 벽체에 해당이 되고, 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성 벽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 파괴, 취성 파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전 서브노트 43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소철근비냐, 가소철근부냐, 과다철근비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요, 이 연성 파괴에 대한 부분이 과소철근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과다철근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취성의 파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형철근비, 균형철근비에 대한 보에 대해서 파괴가 없는 상태에 대한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성 파괴는 이제 중립축이 대체로 위로
이동하는 상태, 시성 파괴는 이 중립쪽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성 파괴가 된다. 그래서 연성 파괴는 부착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과밀 배근은 이제 시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연성 파괴와 시성 파괴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 걸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심리학에서 인간, 환경, 조직 특성에 대한 사고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보시면요. 산업 스트레스 결과, 산업안전심리가 어떤 거냐면요.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하고 이거하고 또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이제 연구하고 고찰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응용 심리학이다. 그래서 산업안전심리학의 정의가 되겠고요. 인간하고 조직 특성에 따른 사고 요인을 이제 보시면요. 어떤 여러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호손의 실험이 있다거나 개성과 욕구,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가 갖고 있는 거, 어떤 생리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행동의 어떤 기본 형태도 있을 겁니다. 협력이나 대립, 도피, 융합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원인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간하고 환경, 조직 특성에 대한 사고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도 있겠고요. 산업 스트레스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 물리적이고 환경적이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발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물리적, 환경적 스트레스. 그래서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소음이 발생을 한다든지 조명하고 조명하고 어떤 소음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는 역할적인 갈등, 역할에 대한 갈등,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송신자 내 갈등하고 송신자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단기적이고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전 훈련을 통해서, 안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거나 의사 결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이제 64번 이제 보시면 간결화 욕망의 지배적인 시기가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하고 행동 욕구, 간결화 심리 특성, 주의 일점, 집중,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강수, 그리고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이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봤습니다. 5번입니다. 하인리 버드의 사고 연쇄성 이론 5단계와 재발생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안전 서브노트 174하고 안전의 67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원인 분석 방법 중에 이제 재발생 메커니즘이 요게 버드의 사고 발생 이론이 되겠습니다. 버드의 사고 연쇄성 이론이죠. 그래서 안전관리 활동 결함, 포엠 부족,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것이 이제 사고 재해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활동 결함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 포엠 부족은 기본적인 원인,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은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요. 포엠은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안전관리 활동 결함하고 포엠 부족 사이에는
간접 원인이 성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인리의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이죠. 자, 유전적 요인, 사회적인 결함, 개인적인 결함,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사고, 재해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하고 사회적인 결함, 개인적인 결함은 간접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은 직접 원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리의 연쇄성 이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발생 비율을 보시면요. 하인리는 어떻습니까? 하인리는 1대 29대 300 하인리. 그리고 버드는 4가지로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0에 600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상해하고 무사고, 고장이나 아차 사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 30은 이제 무상해 사고가 되겠죠. 무상해 사고고, 10은 경상, 그리고 1은 이제 중상이나 폐질, 사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인리의 300은 무상해 사고이고요. 29는 이제 경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망 중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건 버드에 대한 재해 발생 비율, 하인리 재해 발생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자릿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경우에 지지 방법과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자릿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산업안전보건규칙 142조에 대한 타워 크레인의 지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타워 크레인을 자릿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를 지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릿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벽체 지지가 있을 거고요. 벽체, 와이어로프 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죠. 집안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면의 기울기에 대해서 서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요 부분 이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8조의 제1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이다. 그래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있죠. 그래서 보통 흙이 있겠고요. 보통 흙, 그래서 습지하고 건지가 있는데 기울기는 1대 1에서 1대 1.5까지고요. 1대 0.5에서 1대 1은 이제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안반은 어떻습니까? 안반은 이제 풍화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대 0.8였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1대 1.0으로 바뀌었고요. 연암 같은 경우는요 1대 0.5에서 요게 이제 1대 1.0으로 됐다는 거. 그리고 경암은 어떻습니까? 경암은 1대 0.3에서 1대 0.5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온도 제어 양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온도 제어 양생에 대한 부분은요.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콘크리트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이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정상적으로 경화한 후에는 이제 균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큰 내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각 부분의 온도를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생 방법을 사용할 때 부재 크기, 시공 환경의 영향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촉진 양생에 대한 그런 온도 제어 양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증기 양생, 온도 제어 양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 양생이라고 한다면은 거푸집을 빨리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요. 단시간에 소요 강도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온의 증기로 이제 양생하는 그러한 증기 양생에 해당이 되겠고요. 온도가 이제 21도씨 일 때는 이제 3일, 양생 후의 강도가 이제 14메가파스칼 정도 돼야 되고, 90도에서 3일 정도, 양생한 후에는 이제 11.2메가파스칼 정도 돼야 되고요. 70도씨에서 3일 정도, 양생한 후의 강도는 15.6메가파스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 주시면 온도 제어 양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널 제어 발파가 되겠네요. 터널 제어 발파요. 자, 터널 제어 발파는 이제 토질 부분에 이제 97번이나 안전의 229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이제 공발 현상으로 이제 들어간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발파 제어 공법에 대한 모식도를 그 부분에 이제 넣어줬는데요. 요게 이제 터널을 할 때도 이제 제어 발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드릴링이냐, 자, 프리 스플리팅이냐, 쿠션 블라스팅이냐, 스무드 블라스팅이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무장력과 50% 장력, 100% 자유면에 따라서 50%, 100%는 프리 스플리팅, 쿠션 블라스팅은 분산 장력, 스무드 블라스팅은 정밀 장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특성하고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언더피닝의 공법하고 종류별 특성이 되겠습니다. 축물의 기초를 보강한다.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존 건물을 이제 보호한다. 보호하는 것은 이제 언더피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공법의 종류를 이제 보시면요. 종류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언더피닝인 기초 보강을 할 것이냐, 집안을 이제 보강할 것이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기초 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지 공법도 있고 보바지 공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판 바지 공법 이런 게 있겠고요. 집안 보강은 이제 집안 개량, 야객집, CGS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굴착 영향을 이제 차단하는 그러한 공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흙막이나 기존 건물 사이에 보강하는 이중 널말뚝 공법이나 이제 차단벽 공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특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중대한 결함은 이제 안전 서브노트 40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해서 결과 발견된 중대한 하자를 말하게 되겠고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때 결함,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관리 주체인 도지사, 군수, 시장, 구청장에게 이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 플로우 차트 예계종 대보 현구종이다. 자, 예비조사 계획, 종합평가, 대책 수립, 보수 보강 있고요. 현장 조사 구조 해석, 종합평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의 종류는 시설물의 기초세굴, 교량교각, 부등 치마, 교자 장치에 대한 파손, 터널 부등 치마, 응벽 균열, 콘크리트 파일 파손, 부식, 댐 시공 불량, 콘크리트 염해, 건축물 기둥, 보호 내력벽 내력 상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 조치사항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경사로 설치 기준이 되겠네요. 자, 안전에 서브노트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통로에 이제 종류가 있겠고요. 가설 경사로 이제 설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설치 기준. 그래서 경사로의 미끄럼막이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설 통로 종류는 이제 경사로나 가설 계단, 사다리,
승강로 등이 있고요. 각도하고 폭에 맞게 이제 견고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설 통로 종류 모식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경사로 15도, 30도, 미끄럼 방지 장치는 이제 15도에서 30도, 가설 계단 45도, 이동식 사다리 70도, 고정식 사다리 90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림 그려주고요. 가설 통로 종류하고 사양, 경사로는 30도 이내, 폭은 90cm 이상, 가설 계단은 30에서 45도, 100cm 이상, 사다리는 75도 이내, 30cm 이상, 승강로 90도, 30cm 이상,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미끄럼막이의 간격, 미끄럼막이의 간격에 있어서 경사각과 미끄럼막이 간격에 따른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각 30도는 이제 미끄럼막이 간격이 30cm, 15도일 때는 47cm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설 통로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은 안전난간, 위험표지, 조도 확보, 견고한 구조,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행여나 제 답이 이제 정답은 아니겠고요. 정답은 아니겠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답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반의 파쇄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반의 파쇄대라고 한다면요, 단측면을 따라서 암석이 파쇄돼서 풍화된 그러한 두꺼운 띠를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초 지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터널에 대한 불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원인과 대책, 그리고 계측관리 중요하죠. 계측관리 중요하고요. 지하수 용수에 대한 영향, 그리고 단층과 전리, 습곡, 습곡에 대한 불연성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불연성면에 대한 안반 파쇄대에 대한 문제점, 원인, 대책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